어제 정치,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대책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백신 후진국이 됐다는 야당의 질타에 정부 내 상반기에 1,200만 명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하고 주택 공시가격과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올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명이 광주를 찾아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는 김기현, 김태흠 의원에 이어서 오늘 권성동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내일 유이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 고영인 의원과 함께 당내 갖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과 쇄신을 위한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여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고 야당은 백신 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변국과의 논의 없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실효적인 대책과 함께 주변국과 전 세계 NGO 단체와의 연대 등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정말 해양 방출을 강행하게 되면 우리는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뿐만 아니라 일본 전 지역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행할 경우에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효적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이 조세로 연결돼 증세에 대한 국민 불만이 크다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한 게 원인인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공시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도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종부세를 내는 계층은 전 인구로 볼 때는 뭐 몇 퍼센트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백신 수급을 비판했습니다. 백신 확보는 완전히 정부 능력에 달려 있는데 정부의 외교적 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백신 후진국이 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질 않습니다. 근데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희망 고문이 지금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아프리카 르완다와 방글라데시보다도 못해요. 상반기에는 1,200만 명에게 백신 공급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당 편향 논란도 집중 거론했습니다. 선관위 홍보물에 여당을 생각나게 하는 색깔이 반영됐고 교통방송 TBS 일합시다 캠페인 등을 허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선관위의 편향성이 야당의 의심과 국민적 의혹을 넘어서요 의도를 가진 불법적 행위라고 밝혀진다면 선관위원장조차도 탄핵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 본회의에서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고 표결이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을 해야 합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4.7 재보선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심이 호된 회초리를 든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집값 민심에 놀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가와 종부세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당내 진선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투기 억제와 공공 위주의 공급 대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손질 대상으로 꼽히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입니다. 종부세는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경우 집값 폭등으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전체의 16%로 2016년 2.3%에 비해 7배 증가했고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는 작년 기준 43%를 넘으면서 조세 반발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속도 조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집값 상승 여파가 더해지면서 지난해보다 19% 올라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의 신청이 쇄도했고 공시가 개정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줄 것 등을 건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주십시오. 높은 세부담에 대한 시장의 불만에도 꿈쩍 안 하던 정부 여당이 선거 참패 이후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의 당대표 후보들도 일제히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어 정책 수정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후보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세 후보는 본격적인 민심 수습을 위해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데 이어서 일제히 광주로 총출동해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본격 당권 경쟁을 시작한 새 후보,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한 라디오에서 당내 부동산 특위가 주도권을 갖고 향후 부동산 대책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은 당의 주도권을 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나 TF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정청이 함께하고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까지 붙어서. 홍영표 후보는 대출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를 약속했고 동시에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는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후보 역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폭 완화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부동산 민심을 돌려세울 적임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은행 일치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이라는 지방정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특히 보도위기의 인천을 살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새 후보는 예비 경선 이후 첫 일정으로 일제히 호남을 찾아 텃밭 민심에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놓고 우원식 후보는 특별법 제정 등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홍영표 후보는 국방부 중심의 군공항 통폐합 추진을, 송영길 후보는 광주 전남 메가시티 통합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이들이 많이 분포한 전통적 지지 기반에 주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후보들은 내일 호남권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과 영남 등 전국에서 합동 연설회를 갖고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당권 경쟁을 벌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이르면 26일, 늦으면 28일쯤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 국면 관리 능력, 거대 여당에 맞설 협상, 전투력 등이 주요 자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조기 사퇴로 열리는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이번에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통합, 새로운 당대표 선출, 내년 대통령 선거 준비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새 원내대표는 전국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이후 선거 공고를 거쳐 이르면 26일, 늦어도 28일쯤 선출될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전당대회를 해서 대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조기 퇴진을 결심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은 저마다 거대 여당에 대응해 정권 탈환에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4선의 김기현 의원은 변화와 혁신의 통합형 리더십을, 3선인 김태흠 의원은 투쟁과 결기를, 오늘 출마한 4선의 권성동 의원은 협상과 전투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3선인 유이동 의원은 내일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 취팍에 불법성을 상징적으로 증명해주는 저 김기현이 투쟁의 선봉에 서서 2022년 대선 승리로 정권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의회 독재에 맞선 치열한 투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맞서기 위해서는 투쟁력 있고 결기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전투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권성동이 고대 여당의 독주를 막을 적임자입니다. 저 권성동을 대선 승리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차기 원내대표가 다음 주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르면 제일 먼저 풀어가야 할 과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 국민의당의 당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합당을 먼저 할지 전당대회를 먼저 치를지에 대한 당내 의견을 정리합니다. 강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는 협상 파트너로서 입법 정국에 대응하면서 상임위원장 재분배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법률안이 지난해 발의됐는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안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별도 기업군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참석자들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면 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인가? 육성 자체가 필요함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그런 비대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전환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선 비대면 경제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시행이 될 때 나도 비대면인데 왜 나는 지원 안 해줘? 그런 사업자들이 푸지기수로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에 국한할 게 아니라 비대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보다 큰 틀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근데 비대면 산업 자체, 비대면은 꼭 중소기업만 하는 산업은 아니죠. 비대면 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정의가 없이, 입장 정의가 없이 그중에 일부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법률이 치고 나간다라고 하는 건 순서가 약간 꼬였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지원 대상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의 상대적인 차별 문제 역시 입법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61주년을 맞은 4.19 혁명기념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 유공자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박병석 의장과 국회 상임위원장단이 오늘 아침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서 4.19 기념식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당 일정 관계로 오후에 따로 4.19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제왕적 대통령과 의회 독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며 민주주의 행진에 다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신설한 방역기획관에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한 것을 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나설 때 급하지 않다고 주장한 방역 방해 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방역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대표 후보는 기 교수가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늦춰야 한다고 발언했는지 그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취임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촛불 민심에 기초해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해주길 기대한다며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 개혁 두 바퀴를 잘 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민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국회가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야당과 대화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여전히 개혁 바퀴를 멈춰선 안 된다고 말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주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가 검찰과 언론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민심 앞에 고개 숙이고 성찰하겠다는 반성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독선과 전횡으로 치달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방 독주가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 간 3파전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 네. 앞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이게 네. 이제 당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 당권 주자 중에 홍영표 의원이 친문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범친문으로 분류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친문 핵심인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이 당대표도 친문으로 뽑아서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범친문으로 뽑아서 이 세력 안배를 염두에 두고 세력 견제에 나서느냐로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범친문 비주류를 뽑아야 하는 이유로는 4.7 재보선 참패에 대한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로들은 특정 계파가 당을 독점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고 이상민 농내 의원을 비롯한 당내에서도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주장 모두 친문 이선 후퇴를 강조한 겁니다. 또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친문 핵심으로 강성 지지층을 흡수한다면 이 당내 통합을 비롯한 외연 확장 측면에서 비주류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그럼 뭐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사실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 선출은 친문의 핵심, 뭐 본인은 뭐 민주당 안에 뭐 친문 비문이 이제 없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뭐 제3자 객관적인 상황의 이제 평가로는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된 걸 보면 아직도 이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 그러니까 뚜렷하게 친문 대 비문으로 나눠졌었는데 그래서 이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169표 중에 윤 원내대표가 104표를 가져가면서 압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보선에서 패배했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권력 누수를 차단하고 또 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 이 친문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실제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보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시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5% 비율인데 친문 지지층이 다수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합치면 무려 85%입니다. 결국 이 친문 세력의 지지를 얻어야 당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면 비주류의 표심은 이 송 후보와 우 후보로 분산되면서 친문인 홍 후보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내대표 경선 때처럼 친문 대 비문 구도로 뚜렷하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고 다 친문인데 주류냐 비주류냐 이 정도 구도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문 표심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선의 김기현, 권성동,
삼선의 김태흠, 유이동이 4파전이 이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이 민주당 원내대표의 4선의 윤호중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급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급으로만 보면 4선의 김기현, 권성동 의원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놓고 봤을 때 국민의힘 당내 지지 기반이 TK와 PK 중심이다 보니 울산 출신인 김 의원이 좀 유리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세력 견제론이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 경쟁에서도 이 지역 분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의 당대표가 나오는지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당권 주자를 보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권영세, 윤영석, 조경태, 홍문표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 이 권 의원과 홍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TK와 PK 출신입니다. 특히 TK 출신인 주 대표 권한대행이 차기 당권 유력 후보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 원내대표까지 영남 인사로 채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강해지면 강원도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뭐 작용을 할 텐데 그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뭐 아주 중요한 그 또 하나의 변수죠.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 102명 중에 절반이 넘는 56명이 초선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 초선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고 또 탈지역주의 성향을 보이는데요. 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재보선 다음 날에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초선인 김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실제 당권 경쟁에서 초선 의원들이 결집한다면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입김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22일 원내대표 선거 공고를 내고 26일쯤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초선 의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좀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네요. 네, 이 재보선 이후에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추진했었는데 이 주 권한대행이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 아마도 이 차기 지도부가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합당 논의의 열기가 식은 거는 이 주 권한대행의 사태보다는 결국 이 양측의 신경전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다수의 비대위원들은 주 권한대행 독단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도 야권 통합의 대전제에 대해 찬성한 것이지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권한대행은 비대위에서 반대하는 일을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했습니다. 사실 합당에 미온적인 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철수 대표는 이번 주까지 전국을 돌며 합당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이 국민의당이 속도 조절을 하는 건 일단 국민의힘과 의석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흡수 통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때 이 제3지대에서 존재감을 보였었는데 국민의힘과 일찍 합당해버리면 향후 대선 전국에서 역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아니면 독자 세력을 구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독자 세력을 구축할 경우 이 안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먼저 합당을 꺼낸 만큼 이 합당 문제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고 또 제3지대에 남는 선택을 한다면 먼저 합당을 꺼낸 이 말에 대한 책임론이 뒤따를 텐데요. 이번 주 내에 당내 의견을 들어보고 안 대표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여야 지도부 경선 레이스 그리고 뒤로 밀린 야권 통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대기업 초봉 모병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서
사흘 만에 5만 6천여 명의 동의를 얻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선거에서 20대 남성의 표심이 화두로 떠오르자 여성 군복무 이슈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저는 오히려 군에서 오고 싶은 사람이 5대 정말 파격적인 대우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군사 문화와 군사 훈련 체계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또 역시 바뀌어야 되겠고요. 네. 박용진 의원, 현재 징병제를 폐지한 뒤 모병제를 도입하고 남녀 모두 40일에서 100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예비군 역할을 맡으면 남녀 평등 복무제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박 의원은 본인이 주장한 군 제도가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 다른 나라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병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비현실적인 공수표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2030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들이 다수인 가운데 진중건 전 교수는 시정 가능성이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면서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방부에선 모병제나 여성 군복무 여부 모두 사회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모병제나 여성 군복무, 헌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다 양성 평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4,400만 명분 백신은 어디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백신 수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을 비판하면서 과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백신 관련 현수막 사진을 공유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 이 문구를 꼬집으면서 이 물량은 어디에 있느냐, 민주당이 또 민주당 한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백신 물량 확보는 용두삼이 쇼였다. 백신 접종률은 3%가 안 돼서 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된 백신 수급 상황을 놓고 여야 지도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백신 늑장 대응에 기인합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부족 사태로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목표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신 추가 확보입니다. 4차 유행 조짐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만큼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백신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진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4파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늦어도 28일에는 경선이 치러지는 것 같은데
경선을 앞둔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아직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29일 날 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확한 날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당원들이라면 누구나 다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앞으로 전당대회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당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또 국민들께서 정권을 맡겨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원내 사령탑이라는 자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동안 이제 많은 대선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뭐 실상 내년에 이제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대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전체적인 공약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내대표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네 분 다 뭐 원내 그 의원회관이 아주 너무 바쁠 정도로 의원회관에서 너무 뛰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또 이번 선거 보니까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선거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내 지휘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당권은 물론 대권 윤곽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선거 주요 변수, 지역주의 구도, 초선 의원들 표심,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등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에서도 이를 좀 의식하고 있나요? 저는 뭐 오히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작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로지 인물론에만 좀 많이 집중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번부터 정책의장을 러닝메이트 제도가 아닌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말씀 주신 이제 지역주의 구도가 그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약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출마하신 분들이 이제 당장 뭐 울산,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렇게 되시는데 보통은 본인이 열세라고 생각하는 지역구 출신의 정책의장 러닝메이트와 함께 출마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역구도는 사실상 조금은 좀 많이 약해질 것 같고 초선 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전체 한 절반 이상 되다 보니까 표심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지난주에 이제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나왔지만 단체 어떤 집단적으로 누구 한 명을 지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개파적인 면을 좀 많이 탈피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해서 초선 의원은 많지만 각각이 어느 누구를 지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총장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대선 후보에서 지금 계속 압도적인 1위를 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거 과정에서 홍보 수단이 나올 수는 있지만 다만 어떤 뭐 윤석열 전 총장과 친하다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그런 친소 관계가 원내대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그 야권 통합에 대한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과의 통합에 대한 이견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의식한 건지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당 당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더는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합당이 안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건지 합당이 안 되는 경우에 어떤 그 다른 대안이 현재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아니 뭐 합당 무산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말했다기보다는 아마 가장 상식적인 사실은 발언입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당원의 뜻이 가장 우선되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주 의총에서 통합을 결의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통합을 또 하려면 앞으로 전국이라든가 상임 전국이 뭐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당원 뜻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당원이 반대하는 통합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통합이냐 어떤 화학적 결합이 아닌 사실상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지 단순히 두 당이 합쳐져서 물리적 결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당에서 지금 뭐 진통을 겪고 있는지 뭐 당원들의 뜻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화학적 통합을 만들어가기 위한 통합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1+1을 만들기 위한 통합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게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뭐 조영 권한대행이 아침 회의 때 말씀하신 것도 그냥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뭐 국민 뜻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라는 그 정도의 당부 말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규환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세판짜기로 분주한 가운데 당내 초선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서며 본격 꿈틀대고 있습니다. 쇄신을 외치는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이제 쇄신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봉에 있는 초선 의원 모임의 이제 수장이신데요. 그래서 이제 드릴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재보선 이후에 초선 의원들 더 민초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제 연대를 한 상황인데 초선 의원 전원이 하나로 뭉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가 쉽지 않은 선거라서 좀 패배를 어떻게 보면 예감한 측면도 있긴 했는데 막상 선거를 치렀을 때 그 패배가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네. 일단 그 격차도 컸지만 특히 그동안 우리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줬던 2030, 이 젊은 청년층이 이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과연 내년에 대선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될지 또 3년 후에 우리 총선을 또 어떻게 치러야 될지 굉장한 어떤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인은 굉장히 많을 텐데 국민의 고통의 지점을 우리가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 들여다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책에 있어서 좀 무능한 측면이 있었다는 거란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그런 좀 오만한 면은 없었는지, 또 내로남불적 요소가 있었던 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이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제 뼈를 깎는 그런 각오로 다시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결국은 기존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했던 그 지도부에 비해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초심을 좀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참신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네, 이번에 새 원내 사령탑 바로 윤호중 의원인데요. 초선 의원들이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 친문이 됐다는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초선 의원 대표로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기식이 자칫하면 이제 분열을 조장하는 이렇게 언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렇게 좀 프레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난 총선에 보면 저희들이 다 우리 대통령 사진 또는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의정을 제대로 완수하고 성공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서 다들 승리를 해서 들어온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범친문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이 별로 없을 거요. 예, 저는 뭐 한 80~90%가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비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런 그 개파나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가 우리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요소들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가 본질적인 초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과 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첫 행보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그래도 처음에 저희들이 우리 초선 의원들하고 한번 만났었습니다. 잠시 네. 제가 일요일 날 오찬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지금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이후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내부의 뭐 불평등한 요소라든지 또는 사회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 증폭됐기 때문에 제발 이 지금 삶의 고통을 진정시켜주고 미래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네. 이제 요구란 말이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뭐 다른 개혁적 요소가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이 민생 개혁 민생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문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뭐 네. 사륜 구동에 앞바퀴 2개를 민생으로 하고 뒷바퀴 2개를 개혁을 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 개혁도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요구였던 건 맞거든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도 단지 이것이 이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줬던 요소도 있었고 또 자칫 언론 개혁이라는 게 우리 내부의 요소보다 바깥에서 원인을 돌리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 측면 때문에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의 과제로서 하긴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 이제 등장으로 민주당 당대표 경쟁 구도가 이제 또 다시 이제 또 뭐 출렁이고 있다는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당대표 이제 경선이 이제 진행 중인데요. 당권 주자 3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진단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새로운 민주당의 또 이 선장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세 분이 워낙 우리 당 생활을 오래 하셨고 우리 당의 성공과 실패 또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하더라도 기본 임무들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도 하시고 외교위원장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정책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안정감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홍영표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원내대표도 하시면서 좀 합리성과 이제 그 혁신성 이런 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의 염원이었던 공수처 패스트 트랙도 잘 수행을 한 적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누구니까 우원식. 우원식 의원님. 의원.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사겠네요. 을지로위원회 이것을 하면서 정치는 이런 것이다. 또 새로운 민생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원내대표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민심을 정확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민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부동산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의 좌절뿐만 아니라 일자리부터 또 중년층의 그 자영업의 어떤 붕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개혁 과제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재보선 이후에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기 시작하면서 최고위원 경선에 많은 초선들이 또 도전장을 내밀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단 2명에 그쳤습니다. 좀 기대보다는 좀 적은 수치인 것 같은데요. 적은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인 2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초선 의원을 도와준다고 할 때도 그들을 온전히 도와주려면 2명에게 한 표씩 나눠줄 수 있어요. 1인 2표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초선들이 지금 1년 만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나가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우리가 새로운 쇄신과 변화에 맞게 우리가 내부에서 선출을 해가지고 내보내자. 혹시 나갈 사람이 없더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막상 해다 보니까 이제 이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정 문제도 있어요. 선거 비용.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권유는 하되 본인의 결단이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서너 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2명이 됐는데 저는 대표로서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기에는 그 인원이 좋다.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이번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 그 다음에 참신성, 이런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생각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까요? 이제 일부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반성문에 이제 뭐 입장을 밝히면서 당이 이제 홍역을 치렀는데, 일단 외부에서 보기에는 초선 의원들의 그런 이제 행동이 현재로서 이제 한 발 물러난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친문 입김에 초선 의원들 쓴소리가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지금 예정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국민들의 회초리에 대해서 매를 들었을 때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를 깨닫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4월 9일 날 만나서 반성문을 제출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과제는 그런 반성을 했으면 뭐를 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안정감과 또 삶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세 신안은 이게 섣부르게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희들이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의 모둠으로 지금 79명인데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이렇게 토론을 해서 목요일 날 그걸 취합해서 1차 세 신안을 지금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쓴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수냐 진보냐 가리지 않고,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당이나 저희들에게 좀 쓴소리를 했던 그 최진석 교수가 있습니다. 철학과 교수. 내일 10시에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또 듣는 시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가겠습니다. 네, 초선 모임 차원의 1차 쇄신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담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당정청 관계에서 좀 이제는 당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주도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당의 시간으로 이것이 좀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것도 특정 그 몇몇 지도부만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밑으로부터 이 역량들을 잘 결집해서 수렴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당내 민주주의, 우리 초선 의원들이 이전에는 좀 선배들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었고, 또 이전에 열린우리당 때 108명의 초선들이 너무 제각각이 목소리를 내다가 좀 당이 분열된 측면도 있었다, 이런 교육을 하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자제했던 측면도 있는데, 이제는 정책이 됐든 입법이 됐든 저희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수기 역할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민생과 개혁의 과제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키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산 단원구가 이제 그 지역구시잖아요. 지난 이제 금요일에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이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제 5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7주년 기억식인데 저는 매년 참석했었는데 처음 봤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국민의힘이 세월호에 대해서 막말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질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5.18 무역에 가서 무릎도 꿇고 또 세월호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표명을 하고 이런 변화들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환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DBR, 그러니까 그 세월호 선상에 여러 가지 당시 사건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키가 될 수 있는 DBR이 조작된 의혹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야가 특검을 발의했는데, 막상 거기에 이제 추천위원이 있어요.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했는데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선거 끝나고 하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환영은 하고, 단지 이것이 어떤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아요. 제가 대표 발의한 건데, 우리가 성역 없이 모든 자료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 또 4.16 당일 이런 전반에 대한 자료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발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기록물을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도 협조해 줄 때 저는 진정성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단 초선 모임 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에 나설 것인지 한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또 국회 입성하실 때 초심을 잃지 않은 의원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인 의정 활동 목표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좀 조용했다가 이번에 이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일어섰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전에 목소리 못 내고 이제 그러느냐 이런 핀잔도 듣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좀 더 소신껏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모아진 거고요. 제가 좀 부족한데 이제 좀 추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의원님들의 진취적인 것도 좀 같이 공유하고 또 약간 중장년층의 의원들의 어떤 안정감과 노련함 이것들을 잘 결합해서 제가 좀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제가 잘 수렴하는 역할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목은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급하게 또 뭘 만들려고 하면 그게 실용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쇄신안은 차분하게 1탄, 2탄을 내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적 과제로도 우리가 이동을 하고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전에 그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그때 활동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누구도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으면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지구상에서 그거를 북유럽 5개 국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유럽식의 복지 국가를 잘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도 제가 소신껏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오히려 더 이 복지국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들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잘 정책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의정 활동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고영인 당내 더민초의 운영위원장 의원님과 함께 여러 현안과 그리고 쇄신을 위한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높겠고요.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면서 내일은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